안녕하세요, 맥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 거는 홈스테이에 관해서인데요. 홈스테이는 이쪽 캐나다에서 어학연수로 오셨을 때 가장 처음으로 사시게 되는 그런 거주 형태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하숙 생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어떤 집에 가서 그쪽에서 방 하나를 쓰고 그쪽에서 밥을 만들어주는 밥을 먹고 그런 거를 홈스테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뤄볼 거는 홈스테이를 선택을 할 때 선택이 아니고 배정이 되겠죠. 배정을 받았을 때 이제 본인이 이런 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또는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홈스테이가 이런 조건이 해당이 되는지 너무 별로면은 당장 뛰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준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홈스테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용입니다. 비용은 이제 식사 포함 그리고 거리 그런 거에 대해서 좌우가 되는데요. 보통 1존 안에 있고 밥 2끼 정도 준다 하면은 900에서 1000불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본인이 만약에 2존, 3존 요 정도에다가 밥도 제대로 안 주는데 이제 돈이 1200불 요렇게 된다면은 당장 뛰쳐나오셔야 됩니다. 너무 별로인 곳이에요. 제 아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3존에 살면서 밥도 제대로 안 주고 1200불을 받아가는 그런 홈스테이를 봤습니다. 당장 뛰쳐나와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1존, 2존, 3존은 여기 다운타운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까지가 1존, 여기까지가 2존, 여기까지가 3존 이렇게 해서 대중교통이라던가 그런 거에서 얼마나 다운타운과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따라서 버스 카드 같은 것도 구매를 하실 때 한 달 패스권을 끊으셨을 때 1존 가격과 2존 가격, 3존 가격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그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한 달에 몇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선택을 하셨으면 괜찮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거는 가격이고요. 보통 700불에서 1200불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존에다가 밥 안 주면은 한 700불, 밥 한 끼 정도, 저녁만 준다 이러면 한 700불 정도 할 거고요. 1존에서 지하철역과도 가깝고 밥도 삼시세끼 다 준다 하면은 한 1000불, 1100불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살고 있다 하시면 친구들과 비교를 해보셔도 괜찮은 스탠다드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꼽은 기준은 지하철역과의 거리인데요. 밴쿠버 자체가 되게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서 차를 딱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교로 갈 때 보통 학교가 8시 반 이 정도에 시작을 하면 한 새벽 6시에 일어나야 되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지하철역과 가까우면은 다운타운까지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지하철 속도가 보통 차보다는 빠르니까요. 그래서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학원까지 가는 데가 시간이 좀 많이 들지 지하철을 타고 다운타운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홈스테이가 지하철역과 가까운 곳, 걸어서 5분 거리 정도면은 잘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지하철역과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본인이 밤에 들어올 때 새벽 1시, 새벽 2시 정도에 들어올 때 이제 버스가 없어서 한 20분씩 걸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잘 고려를 하셔서 홈스테이를 옮기시던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식사의 가격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살았을 때 1존에서 2존 거의 끝자락 한 조이스 컬링우드라고 있어요. 그쪽에서 버스 타고 10분 정도에서 이제 홈스테이를 살았었는데 아침, 점심, 저녁 다 주고 점심은 도시락 싸주고 아침은 그냥 시리얼이나 토스트 이렇게 있으면은 자기 알아서 꺼내서 먹고 그렇게 해서 삼식에 1000불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홈스테이 맘이 이제 점심 싸기 너무 귀찮다고 그냥 이식에 점심 빼고 900불로 하자 해서 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본인의 홈스테이를 비교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네 번째로 뽑은 거는 이제 홈스테이 자체 규칙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것이 있는가 통금 이런 것도 되겠죠. 몇 시까지는 돌아와야 된다 이런 거. 저 같은 경우는 통금이 없었습니다. 통금이 있는 것 자체가 좀 나이 먹었는데 통금이 있다는 것 자체도 좀 웃기고요. 그런 것들은 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홈스테이 안에서 있을 때는 무조건 영어만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거 규정이 있었는데 그건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쪽 홈스테이에서 5명이 살 수도 있고 10명이 살 수도 있는 것이고 2명이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같은 국적이 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 말로 떠들면 뭘 하는지 못 알아보니까 영어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규칙을 만들어져 있는 그런 홈스테이가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규칙으로는 뭐 친구를 데려와서 하룻밤 재워도 되는가, 뭐 친구를 데려와서 잠깐 놀게 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뭐 뒷마당에 있으면은 거기서 술을 까고 먹을 수 있는가. 저는 가능했었습니다. 뒷마당이 있었고 그쪽에서 뭐 친구를 데려와도 되지만 너무 시끄럽게 해서 경찰을 부를 정도만 하지 말아달라, 그 정도까지는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칙이 있는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뽑은 거는 식사 포함 여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과 식사에 같이 가는 그런 항목입니다. 식사 포함이 일식, 뭐 아침만 준다, 저녁만 준다,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 다 준다, 뭐 이렇게 홈스테이마다 다를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식사 문화를 여섯 번째로 꼽았는데요. 식사 문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홈스테이 가족들이 먹는 식탁과 홈스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먹는 식탁이 달랐습니다. 그런 건 좀 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홈스테이 사람들과 계속 얘기를 나누고 그런 것 자체가 자기 영어 실력에도 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제 자기가 그 부엌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도 되게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고 싶다 하는데 너 주방 못 써, 이렇게 해버리면 또 별로기 때문에 주방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한도 알아두셨으면 괜찮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뽑은 것은 집주인의 국적입니다. 보통은 이제 가시면은 뭐 대부분 그 필리핀어이실 거예요. 필리핀어 집주인이 필리핀에서 와서 뭐 여기서 한 몇십 년 사셔가지고 집을 구매하셔서 홈스테이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필리핀어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뭐 백인 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고 뭐 네이티브들이 하실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네이티브인 게 좋겠죠. 집주인의 국적은 되도록이면 캐네디언이, 제가 말씀드린 캐네디언은 이제 진짜로 영어를 네이티브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면 좋겠지만 아니셔도 어쩔 수 없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주인의 국적을 봤으니까 이제 거기 머무는 사람들의 국적도 중요하겠죠. 어떤 홈스테이는 진짜 에이시안밖에 없고 한국인밖에 없고 뭐 일본인밖에 없고 이런 홈스테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홈스테이도 있고 제가 머물렀던 곳에는 뭐 멕시코도 있고 뭐 터키도 있고 뭐 대만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홈스테이 애들은 같은 식탁에서 먹었기 때문에 뭐 저희가 밥을 먹으면서도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물어보면서도 되게 괜찮은 영어회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방 크기, 본인이 머물 방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셔야 됩니다. 진짜 책상하고 침대밖에 없고 진짜 정말 조그마한 방에 살 수도 있고 생각보다 널찍한 방에 살 수도 있고 자신이 뭐 들어 누워서 대굴대굴 굴러도 무방할 정도로 넓은 그런 방도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유학원을 통해서 아마 이 홈스테이를 배정을 받으실 텐데 그래서 열 번째로 뽑은 거는 그 홈스테이의 리뷰가 어느 정도로 괜찮은지입니다. 그 홈스테이 리뷰를 볼 수 있으면 최대한 좋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리뷰가 있으면 보여달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째는 화장실의 개수입니다. 사람이 많이 사는데 화장실이 한 개야. 사람 10명 사는데 화장실이 한 개야. 아침에 난리가 나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이 얼마나 사는지와 화장실이 몇 개 있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홈스테이가 남자만 사는지 여자만 사는지도 아니면은 남녀 혼합인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캐나다 자체가 그런 남자 여자 같이 살아도 딱히 상관없다라는 그런 문화고 뭐 홈스테이를 같이 살던가 룸쉐어를 남녀 둘이서 뭐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룸쉐어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른 방 살면서 뭐 주방, 화장실, 뭐 거실 이렇게 쉐어를 해서 같이 쓰기도 하고 본인이 뭐 이성이랑 사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있으시면은 그런 것도 한번 보시는 게 괜찮겠습니다. 보통 여성만 있는 곳에서는 화장실 개수가 또 중요하겠죠. 보통 여성분들은 남성보다 준비 시간이 뭐 화장실을 좀 더 오래 사용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리고 13번째로 제가 뽑은 거는 아이들의 유무입니다. 본인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한다 하면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제 친구 말로 따르면은 뭐 한 거기 2살, 3살짜리가 있었는데 아침마다 그렇게 시끄럽게 울어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진짜 정신병 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곳에 뭐 본인 상관없다 하시면은 가셔도 상관없지만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4번째로는 동물을 기르고 있는가입니다. 뭐 본인이 강아지를 정말 좋아한다, 고양이를 정말 좋아한다, 뭐 다른 애완동물을 좋아한다 하시면은 그런 동물이 있는 곳에 가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동물에 알러지가 있거나 동물을 싫어한다 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동물의 짖는 소리 같은 거에 예민하다 하시면은 그런 동물이 있는 곳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레르기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15번째로 뽑은 것은 카펫의 유무입니다. 제 방은 그렇지 않지만은 보통 많은 캐나다 집들이 카펫으로 바닥이 되어 있습니다. 집 자체적으로 이런 나무 바닥이 아니고 바닥 자체가 뭐 카펫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카페트가 뭐 푹신푹신하게 좋긴 한데 먼지가 정말 잘 쌓입니다. 그래서 기관지에 별로 안 좋습니다. 저도 그 홈스테이 집에 있을 때 기침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사를 오고 난 다음에 훨씬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런 카펫의 유무, 그리고 만약에 방 청소를 하면은 어느 정도로 한 번씩 청소를 해주는지, 진공 청소기를 몇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3일에 한 번씩 돌려주는지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세탁 관련입니다. 제가 있었던 곳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바켓 안에 저희가 빨아야 될 걸 넣어서 이제 밖에 내놓으면은 매주 월요일마다 아니면 뭐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한 번씩 빨아주는 그런 거였는데, 저희는 따로 세제를 샀어야 됐고 그 집에서는 건조기가 있었기 때문에 건조까지 다 맞춰서 이렇게 제 방 앞에 이렇게 놔뒀습니다. 근데 뭐 그 집에 건조기가 없을 수도 있고, 만약 그 세탁 관련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홈스테이, 캐나다 밴쿠버의 홈스테이를 선택을 하시거나 지금 본인이 살고 계신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때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 16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게 뭐 이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충족을 하고 자기도 돈에 만족을 한다 하시면 정말 괜찮은 홈스테이일 거고요. 내가 내고 있는 돈에 비해서 너무 불만족이다 하시면 당장 뛰쳐나오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나다에 오시기 전에 홈스테이를 배정을 받고 그거에 대한 리뷰를 봤는데 너무 별로고 이런 것들이 좀 매치가 잘 안 된다 하시면은 하루빨리 뭐 홈스테이에서 나오시거나 아니면은 재배정을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러면 See ya!